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미국은 지금 투표 중인데요. 투표 열기 한창 끌어올랐고요. 이제 2시간 정도 후에는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 일부에서 첫 번째 투표 마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전 투표 열기부터 굉장히 뜨거웠는데 2024년 미국 대선 어디로 흘러갈지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네, 그 결과를 알기까지 수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고 월가는 보통 대선 투표 이후로 일주일 동안 시장은 약세를 보여왔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대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열려 있는데요. 3대 주요 지수 월요일장에서는 일제히 하락했지만 이날은 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1%가량의 오름세로 거래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고요. 나스닥 지수도 1.25%의 강세로 거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도 1%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빅스 지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인데요. 시장의 변동성을 알려주는 지수가 되겠죠. 빅스 지수 같은 경우 밤 사이에 6%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0선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안도하며 오를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투표 중이고요. 결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편과 사전투표 총 8천만 건이 웃도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민주당 참여율이 41%, 또 공화당 지지층의 참여율이 39%로 확인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실시됐던 MBC의 여론조사는 해리스 49%, 트럼프 49%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부 시간 오후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시간 후부터 켄터키와 인디애나주 일부에서 투표 종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동부 시간 기준 새벽 1시까지 가서야 미국 전역이 투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한 가지 있는데요. 서비스업은 계속 확장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시장 여기서 계속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대선 당일에는 오르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좀 그래 왔거든요. 하지만 이후에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그리고 연말까지의 그런 차트가 나와 있는데 2020년도, 2016년도에는 모두 다 오름세였고요. 200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락 출발했다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그런 연도들도 보이는데요. 이 데이터를 1980년대 데이터까지 쭉 나열을 해보면요. 하루 뒤 그리고 일주일 뒤까지는 그래도 약세를 보이는 게 보통의 시장이지만 그 이후로는 강세로 전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당선이 결정나고 정책들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시장이 상승세로 올라선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당선이 되고 또 상하원 모두 수입, 그러니까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 이 가능성 25%로 골드만삭스 보고 있고요. 시장에는 가장 좋은 가능성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 경우에는 3%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금융주, 국내 소비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경우 이 가능성 5%로 가장 낮다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보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3%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세가 오르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고요. 지속되는 금리 인하 그리고 약달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과 해리스 당선 각각의 경우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분리해서 가져가는 경우 트럼프 당선 시에는 이 가능성 30%고요. S&P 500 지수 1.5%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유력
유력한 시나리오 지금 해리스 당선 그리고 상하원 나눠 갖는 가능성 40%로 골드만삭스 전망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S&P 500 지수 일단은 1.5%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주가 특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화요일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흐름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의 자리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다 오름세를 보였는데 일단 엔비디아 금요일장에서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강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왔고요. 애플 최대 협력사 폭스콘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2월 이후에 가장 약한 10월 매출 성장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에도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인데 일단 애플의 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밤사이에 또 크게 올랐는데요. 대통령이 사실 누가 돼도 괜찮다라는 게 월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돼도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의 움직임들 주가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달러대, 애플은 3조 3천억 달러대로 엔비디아가 앞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주가 밤 사이에 2.84%가량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작았습니다. 0.67%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테슬라, 대선 날에도 3.5%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트럼프와 해리스 특징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에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일단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이른 오후까지 거래량이 8,200만 주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일평균 거래량의 160%를 마감 전에 이미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지도 여러 번 지금 당하고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금융 섹터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죠. 그래서 은행 관련 ETF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ETF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름세를 보였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함께 오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를 예상한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리스 관련주도 한번 보시죠. 초박빙인 만큼 시장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 오름세를 보였죠. 일단 해리스 하면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친환경 에너지 ETF 소폭 내림세를 장중에는 보이긴 했습니다만 마감 어땠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강세, 수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이쉐어즈 미국 주택건설 ETF도 지금 해리스 수혜주로서 거론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 주가 망함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정말 크게 올랐다가요. 지금 그래도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1% 가까운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앤 테크놀로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특징주도 함께 볼까요? 은행 관련 ETF 1.64%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에 비트코인 ETF 3.29%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다면 해리스 관련주 마감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친환경 에너지 ETF 장중에 좀 부진한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0.4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ETF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차 ETF 1.71%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 ETF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ETF 2.27%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국채 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 2년물의 경우 0.79% 오름세를 보이면서 4.2%에 육박하는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보시죠. 10년물 국채 금리 4.289%로 4.3%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그리고 미국의 부채 관련해서 국채 금리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많이 때리면서 인플레를 가중시키게 된다면 달러의 움직임도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밤 사이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103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봐야겠죠. WTI 기준 밤 사이 0.88%, 0.9%가량 오르면서 배럴당 72달러 선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의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원유에 대해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원유가 공급량이 많아지고 또 이란 제재로 인해 공급량이 적어지는 측면, 또 무역 제재로 인해서 무역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유가가 한 방향을 나타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금값도 한번 보시죠. 0.21% 상승하면서 2,752달러 선의 거래를 이뤄지고 있는 모습들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확인했던 약달러 기조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것이 금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 투표 중인 가운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네, 미국의 선택의 시간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정말 빠르면 선거 당일 밤부터 어느 정도 윤곽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서의 대선 대응의 전략들을 월가에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대선 직후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선거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선자가 언제 확인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가 끝나는 대로 출구조사가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개표 절차 규칙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유동적이고요. 비교적 투표가 일찍 마감되는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결과로 전체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주요 경합주 중 2개에서 3개 정도의 주가 한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면 대선 결과는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오후면 승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 초접전 양산이 이어지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데 열흘 이상도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개표 완료까지 최장 1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지난 11차례 대통령 선거 세션 중 9차례는 상승세를 보여왔었죠. S&P 500은 선거 당일에 평균 0.9% 상승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 넘는 지수 상승이 나왔고요. 가장 최근인 지난 2020년도 때 있었던 대선 때도 S&P 500은 2.8%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전략가들은 선거 이후의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회복력이 있는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선의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주가가 약세장을 구분하는 기준인 2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18%에 불과하다는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일단 대선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7일에 있을 미국의 연준 회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질 차례가 됐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98%의 가능성으로 베이비컷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도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간밤에 나온 것들이 있어서 짧게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서비스업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ISM 그리고 S&P의 서비스업 지표가 확인이 됐는데 2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비스업은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예상치 대비해서도 모두 상회하는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면서 미국의 서비스업은 아직도 견조하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경기의 확장을 그리고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ISM의 서비스업은 56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월 지표까지 4개월 연속으로 서비스업 업황은 확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10월의 서비스업 지표는 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또 기업 활동 지수도 57.2로 전달보다도 2.7포인트 내려가면서 4달째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데이터와 관련해서 ISM 측은 10월에는 14개의 산업이 성장세를 보였는데 지난 9월에 성장했던 12개 산업보다 2개가 더 증가했다라고 시장을 분석을 했고요. 같은 날 같이 발표됐던 미국의 10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도 55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예비치보다는 낮았지만 서비스 업체 활동이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S&P 글로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서비스업 부분은 10월에 또 다른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제조업 부분의 약세를 상쇄하고 4분기 초에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다만 10월에는 서비스에 대한 평균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경제 지표 일단 오늘 확인한 지표에서는 경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지수 상승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슈마컴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 안으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가에서 이러한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였죠. 이 슈마컴이 가장 최근에 했던 감사원의 내용을 통해서 사임한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몇 달 만에 10K 공시 보고서를 제출하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슈퍼마이크로의 회계감사인 E&Y가 슈퍼마이크로 경영진의 성실성과 윤리에 대한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임 표시를 했고 이에 앞서 전직 직원이 올해 초에 회사의 매출 불리기 등 회계 문제에 대해 제보하면서 슈퍼마이크로는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고 공매자인 힌데버그 리서치가 회계 조작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타격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또 슈마컴은 고성능 데이터 센터 서버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주가는 사실 올해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요. 3월 이후에 주가는 70% 넘게 폭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11월 중순까지 규정 준수를 위한 복구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승인될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로 추가 제출 시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E&I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현재 슈마컴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슈마컴이 상장 폐지되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과거 2019년도에도 상장 폐지가 됐다가 20년도 때 다시 한번 재상장 승인을 받았었는데 일단 해당 소식에 오늘 주가는 장중에 약세를 보였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가장 크게 웃었던 대표 빅테크주가 있죠. 바로 테슬라인데요. 이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당선되던 간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월가의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4%대까지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슈퍼팩 아메리카팩을 직접 설립해서 운영을 해왔었죠. 공화당 상하원 의원 후보 지원을 포함해서 최소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트럼프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이번 대선의 승리에서 재집권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며 머스크와 트럼프의 사이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모습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에는 상관없이 결론적으로는 머스크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웨드부시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전기차 구매 세금 공제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업계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규모의 장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 의견을 테슬라에 여전히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도 $300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 강화 가능성도 테슬라의 중국 경제업체 대비 우위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정책이나 이 전기차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누가 돼도 머스크는 웃는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들이 오늘 장중 테슬라 주가에는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 같네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트럼프의 수혜주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간밤에 약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비트코인이나 코인의 직접적인 수혜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코인 거래소나 이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재선에 당선되게 된다면 이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같이 암호화폐 기업들과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바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자체보다는 관련 주식에게 먼저 시장은 반응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선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네, 2024 미국 대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이 시각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변동성은 어떻게 나오고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함께 세워봐야 되는지 이 시간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양호 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쯤 되면 늘 고모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이 트럼프 캠프 정재계 모임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도 초대돼서 직접 참석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이번 모임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지난달에 가서 뭐 캠프 분들도 만나고 네. 이제 얘기들도 좀 많이 듣고 왔고 사실 이제 트럼프가 2020년도 뭐 이렇게 앞에 할 때도 갔었는데 네. 현지 캠프에 가면 어때요? 예,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다르고 또 거기서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요번에 가서 이제 제가 선물로 받은 게 이겁니다. 뭘 받아오셨나요? 트럼프 제가 트럼프 그 모자를? 캠페인에 쓰는 모자들을 네. 이제 받아왔는데 보면은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네. 지금 트럼프는 어쨌거나 무슨 정책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유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해리스는 굉장히 뭐 유연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네. 정책이 없어요.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나왔고 사실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 개표가 일어났습니다. 네. 뉴햄피셔의 빅스노빌리치에서 나왔는데 거기는 선거인단이 6명밖에 없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나요? 3대 3으로 나왔습니다. 오, 박빙이네요. 예, 이것이 박빙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서로 간에 부족한 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네. 지금 승기는 트럼프 쪽에서 잡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체 흐름이 이릅니다. 지금 경제가 이런 대선에선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네. 사실 2016년도 트럼프가 왔을 때 경제 호황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지금 뭐 흑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민주당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흑인들의 일자리를 뺏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불만들로 해서 지금 헬스가 이기려면 흑인 남성표의 80%는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한 60% 정도 지금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뭐 푸에르토리코라든가 여러 군데를 했지만 네. 최근에 크게 움직인 그런 인종 집단이 어디냐면 아랍계예요. 왜냐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가자라든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랍계들이 굉장히 지금 트럼프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돼 있는데 네. 어쨌거나 세계에서 유수한 이런 선거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하루가 다릅니다. 지금 3일째 계속 누가 이기냐 이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3대 3 동타가 나왔다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면 진짜 오늘 뭐 우리 지나봐야 네. 이것들이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이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늘자 우편 소인이 찍은 것까지 네. 자기네들이 개표해야 되는 주가 43개고요. 그다음에 4일 이후에 들어온 것도 받아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지아나 뭐 미시간 뭐 이런 주에서는요 5% 미만으로 승부가 가리잖아요. 자동 재개표예요. 그래서 지금 대개 하루 지나고 새벽 2시쯤 패자가 승자한테 축하 전화를 하는 걸로 지금 했는데 그 전통은 올해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90만 개의 선거에 관한 소송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이게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가 이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심할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대선 결과보다는 FOMC 회의가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정치 테마기 때문에 뭐 뉴스는 금방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결과에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박빙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언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조차 깜깜한 상황이죠. 일단 확실히 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뭐 당선 당일 밤부터도 결과 윤곽을 알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 바이든 때도 4일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 그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에 좀 많이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이거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미만이면 재개표하는 데가 7군데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투표가 이번에 많았잖아요. 사전 투표가 많았는데 우편으로 오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4일이 걸립니다. 오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거구별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인이 자기 서명한 것이 확인하는 데까지 거의 뭐 한 7일 정도 걸리고요. 따라서 이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4일 정도의 최대 시간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냐. 14일까지 보고 계십니다. 네, 14일 뒤에까지도 봐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들은 얘기가 그거죠. 특히 이 부분들이 소송으로 이제 재개가 되면 사실 내년 1월 20일 날까지 이 대통령이 확정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지금 꽤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불확실성을 시장에 갖다 주느냐는 우리들이 관찰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선거, 소송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번 대선을 둘러싸면서 말 그대로 역대급 초유의 대선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또 고모님께서는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트럼프 캠프에도 잠깐 몸을 담고 오셨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그리고 현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투표의 결과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지금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는 뭐 아젠다 47이라든가 그다음 뭐 여러 가지를 좀 내놨고 사실 해리스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부분을 조기에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그걸 막았다는 자기들의 평가가 있는데 지금 해리스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공약들을 제시를 못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해리스가 굉장히 극좌적인 정책들을 한번 모아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는 정책으로 뭐 좋든 나쁜 간에 지금 밀고 있고요. 해리스는 바람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다른 때는 이게 뭐 백인과 유색인종 그다음에 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부자 이의 싸움이었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남대 여로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특히 해리스가 지금 표를 많이 내는 거는 여자 유권자들에게 낙태권에 관한 지금 이슈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표를 얻고 있고요. 그래도 미국 경제는 항상 어떻게 됐냐면 이 경제 이슈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에 관해서는 지금 공화당이 지금 48% 그다음에 민주당이 40% 정도의 호감도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유리하게 지금 갈 수 있고요. 뭐 여러분 뭐 계속 들었지만 경합주가 7개가 있는데 어디를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격전지가 어디가 됐냐면요. 미시간이 됐어요. 미시간이요? 여기 미시간주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만. 선거인단은 15명이죠, 미시간이. 예, 미시간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됐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여기죠. 펜실베니아가 여기를 이기는 사람이 승기는 지금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제일 트럼프가 갖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이쪽 선벨트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확실히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꼭 우세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조지아 같은 데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선거 개표하는데 2개월 이상 걸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다른 주는 뭐 다 경쟁이 났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좀 펜실베니아는 아는데 펜실베니아 지금 최고의 격전지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의외로 트럼프 표가 지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많이 나오냐? 펜실베니아 펜스테이트를 졸업을 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펜실베니아 주에는 독일계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삽니다. 독일계 이민자의 20% 이상이 거기를 살거든요. 근데 최근 뭐 한 3, 4년 전부터 알려진 게 트럼프의 조상이 독일인이에요.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리스가 마지막 그 유세를 어디서 하냐면요. 로키 그 아시죠? 로키가 이 곤트하고 마지막에 그 필라델피아 그 거기에 위에 가서 이렇게 만세 부르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유세를 해요. 그만큼 지금 해리스도 펜실베니아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주도인 필라델피아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상하게 지금 두 후보가 네. 동시에 찾는 데가 미시간입니다. 미시간. 미시간이 지금 굉장히 지금 핫하게 지금 붙어서 사실 러스트벨트 거기 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여기서 한 줄에도 해리스가 뺏기면요 네.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최고의 격전지로 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노스캐롤라이나 네. 이쪽이 지금 뭐 굉장히 아주 핫하게 지금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세 개 주만 보면은 당분이 나올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온다. 269표 대 269표. 동률이 나오면. 예. 네. 이게 왜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느냐가 이제 떠오르냐면요. 어느 선거 전문기관에서 1000회를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한 500회 정도는 트럼프가 이기는 거 나머지는 이제 해리스가 이기는 건데 동타가 나오는 게 36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동타가 나오면 뭐 과정들을 쭉 거쳐서 네. 하원에서 대통령, 상원에서 부통령을 지명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재미난 게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대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원의원 35명, 그다음에 하원의원 전원, 네. 그리고 주지사 11분의 선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공화당인데 하원이 민주당이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공화당이고 네. 상원, 하원이 다 좋은 거는 두 번째로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게 네. 하원과 대통령이 한 당이 되고 네. 그다음에 상원에서 견제하는 모습 이것을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요번에 지금 가자마자 제가 들은 얘기는 상원, 하원, 대통령을 다 가지려는 공화당의 그런 어떤 목표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봤을 때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올라갈 여력이 15%에서 20%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올해는 못 가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구조라는 게 항상 견제와 그다음에 네. 서로의 협력 이 부분이 바탕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과 하원이 같은 당일 때 네.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60회 이상의 지금 S&P가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되려면은 그런 구조가 네.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건이나 펜실베니아 이런 러스트벨트 지역을 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만약 동률 나오면 또 하원에서 재투표 추가적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 상원만 다른 당이고 그렇죠. 이 대통령과 하원이 같은 편인 게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앵커 형 저하고 네. 내기를 해줘. 앵커는 내기요? 누가 지금 이길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다 네. 투표는 끝나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한 번도 안 틀린 네. 이 예언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S&P 500입니다. 여러분 S&P 500을 여기다 보여드리면 네. S&P 500이
8월 이후 10월까지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타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이 100% 이겼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이 8월부터 10월까지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저 1980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여당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이긴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네. 10월 마지막 주 거기는 S&P 500이 꼬꾸라졌거든요. 뭐 지난달 보시면요. 4대 지수가 하도 높이 올라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S&P 500이 저렇게 지금 잘 올라가면 네. 100%저 집권 여당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깨질 것인가 지금 그것도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네.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S&P 500의 긍정적인 지수가 늘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게 과연 이번에는 그 룰이 깨질 수 있을지 결과까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일단 이 대선 후보마다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이 다 다른데 그에 대한 파급 효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뭐 지금 뭐 공급망 재개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게 관세와 감세인데 사실 이제 감세 부분, 증세 감세 이제 이 부분이 다른데 지금 사실 트럼프가 이기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이번 감세로 해서 미국 국민의 9,340만 명이 혜택을 얻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자 증세를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갈리고요. 관세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표적으로 지금 뭐 얘기하고 공급망 대중 이거는 그대로 뭐 우리가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막 중국 때리다가 이제 바뀌고 바이든 왔는데 놀란 게 바이든이 그대로 그거는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크게 지금은 관세 부분 그다음에 이 세금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저는 뭐 샴쌍둥이라고 봅니다. 네. 만약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와 앞으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가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뭐 선거 끝나자마자 FOMC가 있으니까 일단은 영향이 FOMC가 더 크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약간 톤이 다른 거는 자 트럼프는 무조건 강달러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강달러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캠프에 가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은 조금 톤이 달라요. 강달러 포지션은 자기네들은 유럽으로 갖고 갈 것이고 약달러 포지션은 아시아 쪽을 갖고 간다. 무슨 얘기냐? 일단 시작에는 중국보다는 유럽 쪽에 자기네들이 조금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언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단 트럼프가 된다면 강달러입니다. 강달러 좀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채사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부분. 근데 만약 해리스가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는 부분들을 좀 가기 때문에 강달러보다는 약간의 약달러 쪽으로 지금 네. 보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연말까지는 1일 3환율 하셔야 돼요. 환율에 지금 그러니까 달러의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고 어쨌든 간에 선거가 있는 해에 네. 후반 부분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내년 초까지 계속 상승 모드는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여러분 가장 좋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침마다 2%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FOMC와 달러 변동성에 좀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또 대선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잘 분석을 해갖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관세들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1% 정도의 지금 경제 성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까지 네. 거기다가 어디다 투자하셔야 되는지 제가 잘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결과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고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까지 최양호 고문님과 함께 스튜디오 안에서 미국 대선을 점검해 봤다면 이번에는 미국 현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죠.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전에 뉴욕 뉴저지에 있는 투표소 몇 곳을 다녀왔는데요. 사전 투표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투표하는 사람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뉴저지는 민주당의 텃밭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대선이 워낙 초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어 투표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출하는 선거가 한국 시간은 어제 오후 2시 뉴햄프셔주 상간 마을 딕스빌 노치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개표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NN,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출구조사도 이때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박빙의 승부이다 보니 한쪽으로 방향이 쏠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해리스 지지세가 강한 주의 대표는 대부분 늦게 시작하다 보니 초반에는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다 해리스가 뒤따라 추격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전 투표자는 전체 유권자 수의 약 절반인 8,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중 우편 투표가 3,700만 표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전 투표에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사전 투표가 개표될수록 해리스의 추격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구 조사도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계속해서 초박빙의 그런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네, 말씀대로 초박빙의 선거다 보니 오늘 당장 윤곽이 늘어나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4년 전인 지난 2020년 대선의 경우 11월 3일 진행된 선거가 같은 달 7일에 확정됐는데 이번에도 박빙 대결 구도 속에 등록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두 별로 승자를 최종 확정적으로 확정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각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획득하면 당선됩니다. 일단 한국 시간은 오전 9시께 각 방송사에서 나오는 출구조사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르면 오늘 저녁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말씀대로 7개 경합주 모두 두 후보가 오차 범위내 혼전을 벌이는 데다 우편 투표 증가로 개표가 지연될 수가 있어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누가 당선이 될지 확실히 알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장은 변동성을 보이고 또 기댈 만한 것은 그나마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여론조사도 굉장히 오차 범위 안에서의 초박빙을 이뤘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 예상되기 정말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정통한 예측 모델 중 하나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선거 당일 해리스 승리 가능성이 56%로 트럼프 43%보다 13%포인트 높게 반영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날만 해도 두 후보 승리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동률로 봤습니다. 그러다 대선 막판에 해리스 지지율이 상승한 여론조사들을 반영하면서 승리 확률을 뒤바꾼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대 격전지에서는 트럼프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해리스는 미시간, 위스콘신 주에서 우위,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는 동률이 나오는 등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1%포인트 내외이고 오차 범위 내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나봤는데요. 해리스 캠프는 하루 이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여성표가 집결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온기가 전역으로 퍼지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일단 해리스 입장에서는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인 미시간, 위스콘신을 잡고 선거인단 19명이 있는 펜실베이니아를 잡는다면 승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남부 선벨트 지역을 모두 가져가고 펜실베이니아까지 이긴다면 트럼프는 승리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초접전 상황이라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서도 정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초박빙의 2024년 미국 대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밤은 운명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커피 한 잔과 함께 야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벽 2시면 새벽 2시, 새벽 3시면 새벽 3시, 언제까지든 기다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당선되는지 그 윤곽이 드러나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운명의 밤, 우리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운명의 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초박빙의 대선 승부, 대선 구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게 바로 MBC의 여론조사가 되겠는데요. 11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 49%, 공화당 지지 49%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한때 해리스 후보가 잘 나가고 있었지만 살짝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금 또 동률을 이뤄내는 모습들, 그만큼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MBC 외에 다른 기타 여론조사까지 모두 다 종합해서 집계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트럼프 48.5%, 해리스 48.4%, 그 격차가 겨우 0.1%포인트입니다. 그만큼 박빙의 승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다는 점입니다. 우편과 사전 투표 건수가 8천만 건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참여율이 41%, 공화당 지지층의 참여율이 39%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전 투표의 경우 민주당이 훨씬 더 강한 참여율을 보였던 게 과거의 데이터였는데 최근 들어서 공화당 지지층의 참여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이에 따라서 막판 뒤집어지는 그런 반전은 조금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표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카고의 가장 큰 투표 장소라고 하는데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 무려 2시간도 넘게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투표 열기 굉장히 뜨겁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투표 이미 시작했지만 안 한 곳도 있긴 합니다. 워낙 미국 땅이 넓다 보니 시차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동부 지역 쪽에서는 시작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6일 새벽 1시까지 투표가 모두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3시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부터 보시죠. 워싱턴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계속해서 화합,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해리스 후보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전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선 날에는 그렇게 하고 목요인 하워드대에서 개표 방송을 시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요.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한 선거라면 승복하겠다라는 말까지 남겼는데요. 공정하지 않으면 나 불복하겠다. 역시 이런 논란거리를 조금은 남겨놓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로리다에서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까지 함께 초청해서 개표 방송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후보 간의 경쟁 속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4년이 바뀌게 될 텐데요. 정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세금 측면에서 보면요. 트럼프 후보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 연장하면서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법인세 낮추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각종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감면되는 규모가 10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의 세금 관련 이슈들 볼까요? 조건부로 TCJA 연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세는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세 또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죠.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런 세금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블룸버그가 분석한 내용들 보도해 드립니다. 블룸버그
차트가 되겠습니다. 미국 부채 아무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의 증가율이 이 정도의 속도라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부채 증가율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감면해주고 그 부족분을 관세로 채우면서 인플레나 기타 여러 가지 또 연쇄적인 효과들을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부채가 더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장률과 인플레에 대한 영향도 살펴보실까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GDP는 조금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보다 상승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GDP 성장률도 좋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것도 걱정은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무역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트럼프 후보 관세 정책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보편 관세 최고 20%, 중국산 수입품의 최고 60% 관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도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당선돼서 저런 강력한 관세가 시행이 된다 하면 중국 수입품 비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관세 정책에서도 중국의 수입품 비중은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공약한 저 강력한 관세가 시행이 된다면 더 가파르게 중국산 수입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 남아 있고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에 대해서 트럼프 강력한 저지를 하고 있죠.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법 이민자, 저임금 노동자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GDP에 영향도 있을 텐데 만약에 국경 셧다운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 정도의 GDP 악영향 그리고 2020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면 이 정도의 추가적인 GDP의 영향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시킨다면 8% 이상의 GDP 영향,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가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들로 인해서 유가를 가격을 인하시켜서 내가 인플레이션을 조금 하락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레드 수입이 아닐 경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지 않을 경우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분석이고요. 해리스 측면을 보시죠. 해리스는 중산층의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좀 제한한다거나 월세의 상한선을 설정한다거나 처방약 비용을 낮춘다거나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이 역시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가지 가격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있는 상황인데요. 바가지 씌운 악덕 소매업체들이 맞나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검정색이 물가 상승률, 식품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바가지를 씌운 게 맞다면 소매업체들의 마진율이 높아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반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들어맞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투표 중입니다. 투표 계속해서 꼬박 하루에 걸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의 사인입니다. 과연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시장의 분위기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이 금투세 훈풍의 유통기한이 딱 하루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2,576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금투세와 관련된 훈풍이 조금 더 모멘텀으로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제 증시 출발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큰 이슈는 바로 미국의 대선이었죠. 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경계감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그 전날장에서 매수 흐름을 이어왔던 기관과 외인들이 모두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양시장은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금투세 폐지 이슈 덕분에 개인들의 투심은 어느 정도 부활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요.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이 코스닥 관련주 안에서의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어제장에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대형주들이나 자동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제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은 여전히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는 특히 기관 쪽에서 엔터 관련주들을 코스피와 코스닥 골고루 나눠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엔터 관련주들의 이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모멘텀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서 이 주가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엔터 관련주들의 주가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변동성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윈스 같은 경우는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공개를 하고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죠. 어제 14%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뮤직과 함께 협업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지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디어유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 동일하게 52주 신고가 안착을 해줬고요. 이슈와 테마, 이 업황단으로의 움직임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큰 힘이 없다 보니까 주도주가 가지고 온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테마가 다 같이 나눠먹는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리튬 쪽에서는 하이드로 리튬이 국내 대기업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출하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다 같이 오름폭을 키웠고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가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과 관련돼서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만 하이드로 리튬이 본격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이날 증시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에게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어졌고요. 전고체 쪽에서는 이 CIS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죠. 26%대 상승을 보였는데 미국 기업과 함께 이 전해질 소재 NDA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EV 첨단 소재도 12.6% 미래컴퍼니까지 함께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엔터주들 이번에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비자를 풀어내면서 이 중국향 관련 수혜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항공이나 호텔 쪽도 있지만 엔터 관련주들도 조금씩의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목요일과 금요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맞물리고 있는 만큼 실적만 잘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그린벨트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 본격적인 발표가 나왔는데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만큼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지역은 서초와 고양, 의왕, 의정부로 발표가 됐는데 먼저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던 하남 그리고 관악 쪽의 관련주들이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나왔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던 사주 그룹주들 어제 하한가 가까이 지수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일시적인 실망감으로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반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챙겨보시죠. 시간의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이정재 배우와 관련된 종목들 그 전날에도 오징어 게임과 맞물려서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어제는 또 시간에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오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위즈윅 스튜디오 이 두 종목에 대한 변동성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티스트 컴퍼니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내년 1월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있지만 일단 이슈가 나온 만큼 뉴스에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시고요. 카카오페이와 엠캔, CN투스 같은 경우도 개별 공시나 또 해외 기업 인수와 관련된 투자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시간에서는 시장에 관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의 변동성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요즘 시간에서 기업 실적 발표하고 예상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시간의 상한가로 안착을 했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종목들 혹은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위메이드 현재 실적 발표를 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나름의 긍정적인 실적폭을 보였지만 하나투어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9% 하락 전환했다라는 거. 이 안에는 경쟁 심화뿐만 아니라 TMF 여파까지 함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실적들을 국내 증시 안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의 시그널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 온통 시장의 관심은 오직 이 선거밖에 없습니다. 개표 진행 상황 현재는 사실 그냥 그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전에 승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워낙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4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선 주별 선거인단의 확보 예측 현황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의 주에서만 미스가 나더라도 그대로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굉장히 박빙의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전반적인 이 월가라던가 경제시장의 분석들은 나름은 긍정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 불가피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른다라는 게 한 줄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선 후보고 누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빅테크와 관련된 기술주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코멘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켓에서 보고 있는 표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죠. 지금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것에 이 온라인 베팅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투표율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이 된 만큼 앞으로의 수치들, 구체적인 데이터들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의 마무리 일정까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국내에서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간밤에 퀄컴이나 노보노디스크와 같은 이 기술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O 대여로 꼽히는 더본코리아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변수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변동성이 나오는 장세로 이어질지 일단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특집 대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47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야말로 초박빙 판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지금 일단 개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워낙에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최종 선거 결과는 뭐 최대한 일주일, 2주일까지 걸릴 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역대급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 변동성을 상당히 좀 크게 가져왔던 그런 대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기록이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 선거 결과, 물론 아직 현재로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을 비롯해서 국내외 증시, 글로벌 증시 또 국내외 이 경제, 거시경제 쪽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는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두 분의 전문가분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왼쪽에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고요. 제 오른쪽으로 리서치아름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뭐 저희가 넉넉하지 않아서 바로 첫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뉴욕 오늘 증시 마감 결과가 자세히 좀 전해졌는데요. 오늘 마감 결과에서 뭔가 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분께 간략하게 요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본격적인 질의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평론가님 오늘 마감 결과 어떻게 좀 보셨나요? 글쎄요, 뭐 주요 지수가 전부 다 상승을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지수가 전부 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뭐 그 트럼프 쪽이 사실은 친시장적이니까 그렇죠. 그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특히 각종 ETF를 보니까 유일하게 내린 게 그 대마 관련 ETF만 유일하게 그게 내렸더라고요. 해리스 수혜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시장이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글쎄요, 뭐 그런 어떤 예. 그 분위기도 사실은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사실 뭐 미국 경제가 워낙 그 지금 탄탄하고 좋다. 음.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이 예, 펀더멘털이 예, 워낙 예,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 대선을 앞두고서 변동성이 심화될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그 어제 그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지수는 사실 뭐 유럽 시장도 혼조를 보였지만 독일은 좀 오르고 그렇더라고요. 뭐 이탈리아 이런 쪽은 좀 내렸는데 나머지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았잖아요. 네. 그 시장은 그 미국 대선과는 좀 무관하게 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 대표님께는 오늘 조금 디테일한 것 쪽으로 들어가서 M7 다 올랐고 네. 테슬라도 뭐 조금 장중 고점보다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3% 넘게 올랐고 네. 엔비디아 3% 가까이 오르고 빅세븐을 비롯 빅테크를 비롯해서 대부분 좀 기술주들이 좋고 나스닥도 제일 많이 올랐고 이것도 뭐 어떻게 좀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뭐 경기가 일단 뒷받침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예. 해리스 쪽의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었던 친환경 관련주들, 그쵸. 네, 그 퍼스트 솔라를 비롯한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제 뭐 한 3% 가까이 다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해리스 쪽 진영의 그 어떤 관심들을 많이 높여준 그런 글쎄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그 주가가 뭐 한 5% 가까이 오르다가 장중에 이제 한 3.5%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보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한 12%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1% 하락 마감을 한 예. 그런 모습들을 변동성이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컸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이제- 초박빙은 박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반면에 네네. 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 시장은 또 많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그 트럼프 진영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가상화폐 시장의 반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뭐 종목이라든가 산업 쪽이라든가 뭐 이런 상품들의 이 결과는 사실은 이번 선거의 이 초박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자들이 자기 뭐 관련돼서 원하는 분위기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최 대표님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뉴욕에서 이제 네. MBA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지인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네. 그쪽 지인분들한테 야 어떻게 보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신 게 있나 싶어서. 안 그래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 오기 전에도 이제 물어보고 왔는데요. 네. 정말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들을 정도입니까? 많이 하고요. 네. 뭐 많은 이제 그 유권자분들도 이제 그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미국은 조금 다르게 기업들이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다 쉬고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쉬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공유를 안 합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 짬짬이 틈을 내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도 이제 사립학교는 그 가서 그 사립학교는 오늘도 등교를 했고요. 이제 퍼블릭 스쿨은 이제 그 학교 내에 선거 그 할 수 있는 투표 장소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국내와는 실정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네. 이 선거 제도도 다르지만 이런 선거 어떤 문화, 네. 어떤 그런 과정도 좀 우리와는 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시장 얘기 또 경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평론가님. 네네.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 마감 상황에서 좀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국채 10년물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0.7%를 네네. 하락을 했고 엔달러 환율도 떨어졌고 참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 주요 거시 지표들도 최근에 이 두 후보 간의 박빙 관련해서 계속 오르내림을 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럼 결국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거로 보이긴 하는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뭐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요 미국의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지표들 어떻게 좀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뭐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겠죠. 그게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그다음에 외환시장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선이 일단 시행이 됐잖아요. 확정이 그렇죠.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그동안 글쎄요, 그 보는 이에 따라서는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좀 치솟고 사실은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일단 해소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 달러도 이상하게 강세를 좀 보였고요. 네. 사실 뭐 국채 수익률도 계속해서 올랐고 이런 영향들이 그 불확실성이 어떤 해소를 갖다가 어떤 기점으로 해서 약간씩 해소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사실 뭐 해리스가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어떤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그 엔달러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가 있겠죠. 예, 뭐 예. 이런 흐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는 사실은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제 그 추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뭐 미국의 어떤 금리는 일단 내려가는 추세고 그렇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혀가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거다. 뭐 국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발행할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대통령이 혼자 민주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네. 사실 뭐 레드웨이브가 되지 않는 이상 상원 하원까지 전부 다 장악하지 않는 이상 네. 예. 네.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지금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들 그게 진짜로 트럼프가 원하는 건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예. 따라서 시장은 사실 미국 경제는 어떤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흐름들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장기적으로 어떤 네. 지금 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라든지 금융기관들이 네. 분석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예, 예.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주요 거시지표들의 흐름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당장 이번 주에 연준의 FOMC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25p를 내릴 것이다. 예정대로 스케줄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11월 달은 그렇다 치더라도 12월 달에 또 있고 내년에도 대략 한 100bp 정도 내릴 거라는 게 이미 연준의 그 점도표상 나타난 상황인데 그럼 이런 기존의 연준의 어떤 그런 어떤 금리 관련된 흐름들 이런 예정들 이런 것들이 이 대선 결과와 어떤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패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더라도 예. 그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해리스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나 어떤 그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조는 꾸준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국채 발행을 많이 늘려서 시장의 글쎄요. 경기를 활성시키고 더 이제 그 시장에다가 돈을 뿌리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도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그런 정책이고 그런 거죠. 네. 그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도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뭐 패드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이제 복지를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재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어차피 또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어떤 유동성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은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지 간에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염두에 두고 투자자분들은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제일 좀 우려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약간 발작적인 모습을 보였던 대부분의 어떤 걸 찾아가 보면 따라가 보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지 않겠냐, 뭐 그런 심지어는 이제 볼커의 실수 얘기도 나왔었고요. 결국 이제 뭐 이 거시와 관련돼서는 이 인플레 문제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인플레가 말씀하신 대로 국채가 계속해서 좀 발행이 늘어나서 누가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연준의 금리 정책과 별개로 인플레에 대한 반등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사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누가 되든 간에 내년에 가면 더 심화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윤 대표님 윤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한 칼럼을 읽었는데 메모리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모리 네, 인플레이션. 이게 뭐 그 차트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1970년대 인플레이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뭐 미국이 망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GDP 대비 어떤 증가율로 국채 그 발행의 어떤 증가율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예.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지 간에 진짜 트럼프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대로 국채를 갖다가 무제한 늘릴 수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 제약 조건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트럼프가 뭐 말로는 굉장히 어떤 공포스러운 말,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인물로 알고 있어요. 예. 무작정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1970년대와 같은 어떤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물론 네.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 관세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뭐 높은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영향들은 네. 사실은 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걸 갖다 트럼프 진영에서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단어를 써가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관세를 높일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거는 그렇게 심한 네.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뭐 거의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폭발, 재발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예, 예. 최 대표님께서는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이 돈이 갈 곳이 없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과거에도 이런 그 유동성이 많이 그 이제 생겼을 때 각자마다 그 시기마다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그 어떤 섹터들이 분명히 발생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이제 1990년대 후반 정도를 보면 우리가 인터넷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그렇죠. 되면서 예. 이때
엄청난 그런 투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버블론까지 있을 정도로 주가 상승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발발이 됐지만 그 과정들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경제 호황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버블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도 이제 그 뭐 브렉시트 그 같은 예, 경우에 예, 예. 이제 엄청 그때 그 2014년도에 그 침체가 많이 예.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예.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투자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AI 시대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체감할 때까지는 앞으로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글로벌 해간 이 인플레와 관련된 거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인 이 산업 쪽, 섹터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 대표님한테 바로 여쭤보죠. 지금 사실 올해 최대 가장 핫했던 섹터는 AI, 뭐 네. 반도체 위시해서 이쪽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누가 되든 간에 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AI 이쪽 업계, 이쪽 업종에 대한 어떤 변화가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투자가 가장 많이 될 섹터가 AI 쪽이고 네. 저는 이제 로봇 쪽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은 다 마련이 돼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에 그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도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2등을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 쪽에 대한 그런 투자의 흐름들은 뭐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들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과거에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면서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을 되게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예, 거를 예.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경쟁력들을 상당히 이제 뭐 그런 경쟁력들을 예. 잘 관심 있게 본다면 많은 투자 기회를 좀 오히려.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더 우리 윤평론가님께는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됐을 경우로 좀 한정해서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젠다 47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내놓은 대선 공약을 보면 이 반도체 관련 이제 IT 쪽에서 뭐 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건 상당히 좀 극단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스 했을 때는 이 정책이 유지될 테니까 배제한다고 치고 트럼프 됐을 때 변화가 크다라는 건데 실제로 트럼프가 됐을 때 어젠다 47에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뭐 칩스법이라든지 IRA라는 건 법이잖아요. 네. 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미국의 대선 중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상원과 하원을 갖다가 그 판세가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아니 공화당이 우세하고 예, 예. 그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는 팽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화당이 완전히 그 상하원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꿈꾸는 거는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칩스법도 마찬가지고 IRA법도 마찬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만든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의 원천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중국 견제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흐름은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IRA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문제상에서 많이 발표가 됐지만 공화당 의원들 18명, 그다음에 하원 의장까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공화당 우세 지역에 지금 IRA법의 어떤 수혜가 더 크게 집중이 됐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우세 지역 쪽에 한 1,600억 달러 정도가 집행이 됐고 IRA 네. 중에.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는 400억 달러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네. 4배 정도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일단 집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걸 갖다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폐지가 가능하냐 하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변칙 사항을 써서 규칙을 바꾼다거나 시행 규칙을 바꾼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 정도 있겠죠. 따라서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 굉장히 큰 어떤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가령 뭐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결국은 포기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령 뭐 IRA법의 네네. 어떤 폐기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칩스법의 약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예. 신중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네. 최 대표님께서 코멘트하실 거 있으면. 저는 좀 폐지,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폐지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IRA라고 하는 게 저희 그 투자자들께서는 이 친환경 쪽의 정책을 되게 옹호하는 그런 법안으로만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IRA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감축법 이렇게 해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그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뺏겠다는 그런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죠. 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걷어들이겠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페드의 정책과 좀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금리를 상당히 올리는 그런 시기에 이런 그 IRA 법이 발의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정책적인 그런 어떤 그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이 그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에 비춰봤었을 때 좀 폐지가 가능한 그런 법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뭐 2차 전지 이쪽에 미칠 영향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든가 뭐 네. 등등등요. 그러니까 뭐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꼭 IRA 법률에 따라서만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또 보조금 지급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예. 차차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IRA 등 이런 바이든 정부에서의 주요 정책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최 대표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산업 쪽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뭐 잠깐 앞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친환경 쪽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이 배터리 3사들이 이미 미국에 뭐 상당수 들어가서 좀 공장도 짓고 있고 이미 저어서 좀 배터리를 생산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가 미국에 워낙에 많은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비롯한 뭐 친환경 쪽, 이쪽 섹터도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향후에 정책의 전환이 크게 있을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와 미칠 영향도 크고요. 이 부분도 좀 두 분한테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최 대표한테 바로 여쭤보죠. 네. 이쪽 친환경 쪽 섹터의 변화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영향이 클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중국 그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후발주자 그리고 그 마켓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IRA 감축법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그 폐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이제 그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그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되게 그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그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현지에 이제 공장들을 많이 세우면서 이런 보조금 같은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IRA 감축법이 이제 그 시행이 폐지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의 그런 가격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 그런 그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네,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뭐 이걸 좀 유해해서 네, 뭐 네,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하는 제품들을 이제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제재가 많이 또 가해지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상황이거든요. 우회도 이제 네. 차단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가 조금 기술력으로 좀 앞서갈 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의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하면서 많은 좋은 기술들을 이미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네, 있는데 이런 그
중국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국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네.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으면서 이 기술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 산업계에서는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좋아지고 네. 이제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대표께서는 상당히 좀 우리 쪽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표현하셨는데 윤평론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캐즘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 국면이다 늘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찬현 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좀 내놓으셨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여전히 기존에 갖고 계시는 그런 전망은 계속 유효하다. 예, 뭐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되면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죠. 특히 네.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트럼프 진영의 일론 머스크가 버티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뭐 전기차 생산 업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거기에 사실 뭐 돈을 댄 사람들 대부분 억만장자들 중에서도 사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큰 투자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다음에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옥시덴탈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은 네. 이 기업들도 사실은 IRA법의 어떤 폐지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IRA법을 떠나서 사실은 IRA법의 그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보조금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네. 보조금이라는 건 언젠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33년에는 거의 끝나요. 네. 더 이상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은 기술 패권 전쟁을 중국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인공지능도 됐고 양자 컴퓨터도 됐고 등등등. 지금 네. 미국이 기술적인 어떤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도 있고 단지 이제 그 미국이 아직 준비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전기차 분야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항상 외치는 바가 있잖아요. 자동차의 어떤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그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연기관차로 해서는 사실은 그 미국이 자동차 어떤 그 판도를 갖다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도요타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에 밀렸던 어떤 자동차의 패권을 갖다가 다시 되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네. 결국은 지금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를 전환을 해서 앞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큰 방해물이 현재 뭐냐? 중국이죠. 그렇죠. 밸류체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핵심 원자재부터 네, 네. 가령 뭐 양극재, 음극재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기차까지 완전히 밸류체인을 하고 있고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은 네. 미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갖다 트럼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뭐 거친 공격을 예. 하고 있죠. 사실 뭐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그 속내는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예, 거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네.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갖다 달성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누가 대동과 관계없이 지금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된 이 친환경 섹터가 뭐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안 좋을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가 변동성도 컸지만 지금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누가 돼도 이쪽은 갈 수밖에 없다. 이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2차 전지 쪽 얘기를 하다 결국 이제 또 중국 얘기가 앞에 이제 AI 쪽, 반도체 쪽 얘기에서도 뭐 중국 얘기가 조금씩 언급이 됐기 때문에요. 이 산업 쪽 관련돼서는 중국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고 사실은 중국이 또 경제정책을 뭐 이번 주 후반쯤에 아마 중국 인민위원회 그 상무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대대적인 경제정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중국 관련된 부분들 이번 대선 결과에 좀 상관성을 가지고 좀 두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듣고 이제 국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대표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중국 쪽은 어떻게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보면 될까요? 저는 미국이 정권들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수혜를 지금 입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수혜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우리 네. 경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에 기반이 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서 경쟁이 되게 심화되면서 우리가 좀 많이 뒤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제 약간의 우위를 그렇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격차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그렇죠. 것들은 많은 분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실 맞습니다. 겁니다.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상당히 이제 배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외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예,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지금 미국 내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 내의 어떤 그런 우방들도 중국을 되게 좀 멀리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네.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네. 정책들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이런 제조업에 기반되는 이런 섹터들이 상당한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 대표님께서 상당히 좀 우리 경제에 미칠 반사에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하셔서요. 아, 요즘에 하도 우리 시장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거운데 조금 기운도 납니다. 이제 윤평로 의원한테 이 중국 관련돼서 네.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시진핑 같은 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강하게 원할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누구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트럼프는 방망이를 들고 위협을 하는 거고,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물을 쳐서 중국을 갖다 포위를 하고 있다. 훨씬 촘촘하게. 그렇죠. 동맹을 이용하면서 특히 이제 그게 반도체 분야가 핵심이죠. 근데 네. 그게 중국으로서는 제일 가슴 아픈 일일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게 되면 쌀이고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도체를 완전히 맞는 막아놓은 말씀입니다. 해서 예. 중국이 진짜로 꿈꿀 수 있는 어떤 기술 굴기 이걸 갖다가 원천 봉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교 정치적으로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리한 판세가 예. 유리하게 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갖다가 무시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EU와의 갈등, 일본과의 갈등, 우리나라의 갈등, 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싹 틀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 빈자리를 갖다 차지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 균열을 노릴 거다. 그렇다. 균열을 노릴 거고 균열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가 되면은 뭐 당장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식으로. 그다음에 친러시아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의 어떤 외교 반경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아까도 말했던 반중 정사가 지금 그 동맹들을 규합하고 있기 때문에 반중 정사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싹트고 있는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열버질 가능성들이 있다. 아. 그래서 브릭스라든지 글로벌 사우스에 치중하던 어떤 중국의 전략들이 다시 글로벌하게 다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미 미국에서는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2년 정도 지나면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한테는 유리한 판세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예, 사실은 예. 정책의 연속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틈이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네. 여유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으로서는. 네. 중국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걸 갖다가 강하게 원할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해리스가 좀 더 시진핑 쪽, 중국 쪽에서는 만만해 보이지 않겠는 이런 사실 일부의 해석도 있었는데 윤평론가님 말씀은 전혀 반대로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때 중국한테는 좀 더 입지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 미칠 영향을 두 분께 좀 말씀을 좀 듣고 이제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뭐 1, 2분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하신다라는 건 사실 좀 버거운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좀 압축적으로 이런 대선 결과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분 넘게 말씀을 나눴던 이런 부분들 우리 경제 이제 내년 우리 경제 등등등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국에 대한 그런 뭐 적대시 정책들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국장 탈출이라고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국내 시장의 그런 경쟁력들을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이제 뭐 미국 시장, 특히 이제 뭐 해외 증시 중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지금 많이 지금 뭐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금투세 폐지 관련된 그런 이슈들 때문에 국내에
유동성이 다시 또 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올 연말을 잘 이제 견디고 나면 또 연초서부터는 뭔가 좀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돌아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제조업에 기반이 된 그런 나라에서 뭐 그런 반등세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엔화 약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뭐 올해 상당히 리바운드가 많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이런 그 뭐 정책적인 그런 흐름들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살아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뭐 반도체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저는 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로봇 섹터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 우리 식당에서도 로봇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은 트레이에 크네요. 이동하는 네. 그런 그 로봇들도 많이 네.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사실은 이런 그 서비스 로봇들이 미국에서 그 중국에서 가장 싸게 그리고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중국산 제품들을 이제 뭐 미국의 우방들이 맞아요. 사주질 않기 때문에 네, 네. 한국산 로봇들이 앞으로 판매가 많이 될 것으로 네, 생각이 네. 들고 하드웨어 쪽에 이런 네. 서비스 로봇은 가장 이제 로봇 쪽 시장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본다면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을 상당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제도 조금 우리 특히 주식시장에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많이 좀 담아주셨습니다. 윤평론가께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죠. 골드만 네. 삭스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1%포인트까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뭐 몇백억 달러 정도의 어떤 440억 달러 준다고 그 정도 그러더라고요. 줄어든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은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있어요. 트럼프 일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포에 떨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한국 경제에 어떤 특별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었냐? 네. 다른 뭐 철강이라든지 뭐 세탁기 정도였지만 세탁기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뚝 네. 섰고요. 철강 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관세로 정책을 갖다가 받으면서 약간 네. 부정적인 타격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줄 만큼 그렇게 심한 타격이 네.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FTA가 이미 돼 있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겠어요? 가령 뭐 보호관세라든지 상교관세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얼마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뭐 소송이라든지 예비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걸리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일시에 한꺼번에 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특정 국가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우려들, 네. 이런 불안감들이 과연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느껴야 네. 되는 것이냐 하는 거에 네.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예.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어떤 펀더멘털을 각 기업들이 강화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훨씬 좋은 해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오늘 윤석천 평론가, 그다음에 최성환 리서치 아름 대표 두 분 모시고 이번 대선과 향후에 이제 시장 또 경제 영향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은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도 여러분 미국 대선 관련 특집 준비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